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많은 정보랑 데이터 속에서 가장 예리한 통찰만 딱 골라내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심층 분석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이 진짜 꽤 흥미롭죠? 맞아요. 오늘 저희가 분석할 소스 자료가 약간 기술 산업의 변곡점을 딱 보여주는 텍스트거든요. 유튜브 채널 스톡 다이어리 1에 올라온 블록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투자자 프레젠테이션 트랜스크립트입니다. 네, 블록이라는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 이름인 스퀘어를 떠올리시면 아하 하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예전에 작은 동네 카페나 푸드트럭 같은 데서 스마트폰 이어폰 단자에 꽂아서 쓰던 작고 하얀색 사각형 모양의 카드 결제기 기억하시나요? 네, 그 귀여운 사각형 단말기가 바로 스퀘어였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이제 블록으로 이름을 바꾸고 수천만 명의 지갑 자체를 대체하는 진짜 거대한 금융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기업을 파헤치는 이유는 단순히 덩치가 커졌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이 자료는 과거 실리콘밸리를 지배했던 무조건적인 성장 지상주의를 철저히 폐기하고 어떻게 AI와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장 효율적인 이익 창출 기교로 진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완벽한 마스터 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오늘 분석할 이 프레젠테이션은 테크 기업들의 생존 교본으로 당장 써도 손색이 없을 정도거든요. 오, 생존 교본이요? 네. 무조건 트래픽 늘리고 사용자 수부터 모으고 보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규율 있는 수익성을 바탕으로 체질을 개선한 아주 희귀한 성공 사례를 담고 있으니까요. 규율 있는 수익성, 단어가 아주 묵직하네요. 잭 도시 CEO가 회사의 재무 구조나 인력 구조, 심지어 제품을 개발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완전히 뜯어고쳤거든요. 이 숫자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게 현대 금융이랑 테크 산업의 미래를 이해하는 핵심 힌트가 될 겁니다. 저는 이 자료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린 게 아마존의 역사였어요. 아, 아마존의 그 수익성 전환 시점이요? 네, 맞아요. 아마존이 초기에 유통망 넓히면서 엄청난 적자를 내다가 어느 순간 AWS라는 강력한 캐시카우를 바탕으로 이익률을 팍 터뜨렸던 그 시점이 딱 겹쳐 보이더라고요. 정확한 비유네요. 블록의 이번 발표도 완전히 같은 맥락입니다. 프레젠테이션 서두에서 잭 도시는 무려 4가지의 엄청 엄격한 핵심 재무 목표를 딱 선언하고 시작하거든요. 4가지 목표. 첫째가 일관된 수익성 창출이었죠. 네, 그리고 둘째가 긍정적인 매출 총이익 유지, 셋째가 룰 오브 40 유지, 마지막 넷째가 2025년 한 해 동안 23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가치 제고입니다. 23억 달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저는 이 4가지 중에서 특히 두 번째랑 세 번째 항목이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핵심이죠. 먼저 긍정적인 매출 총이익 유지라는 목표에서 블록은 GPR,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 유지율이라는 개념을 엄청 강조합니다. 이 GPR이라는 지표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보통 구독형 소프트웨어 비즈니스에서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기존 고객이 이탈하지 않고 결제를 계속하는지 혹은 추가 기능을 사서 매출을 더 올려주는지를 보는 건데 블록이 이걸 콕 집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블록이 이제 단순한 결제 단말기 회사나 송금 앱이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선언이거든요. 생태계 비즈니스요. 네. 기존 스퀘어 가맹점이나 캐시앱 사용자가 단순히 기본 서비스 딱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대출도 받고 급여 이체도 하고 기업용 소프트웨어도 쓰고 이렇게 블록이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점점 더 많이 쓰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 1인당 창출하는 매출 총 이익을 매년 100% 이상, 즉 긍정적으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네요. 그렇죠. 각 사업 부문이 서로 파일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시너지를 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진짜 고난도 목표입니다. 고객을 그냥 락인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가 고객과 함께 돈을 버는 구조네요. 그리고 세 번째 목표였던 룰 오브 40. 이것도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우등생 판별기 같은 기준 아닌가요? 맞아요. 회사의 매출 총이익 성장률과 조정 영업이익률을 더했을 때 무조건 40%가 넘어야 한다는 아주 타이트한 재무 프레임워크죠. 성장도 하면서 동시에 마진까지 챙겨야 하니까 웬만한 기업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런데 블록의 2025년 성적표를 보면 이 까다로운 기준을 훌쩍 넘겼어요. 2025년 연간 매출, 총 이익이 103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17%나 성장했습니다. 네, 두 자릿수 성장을 거뜬히 해냈죠. 심지어 12월 한 달에만
역사상 최초로 월간 매출 총 이익 1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한 달 만에 1조 원 이상의 순수한 마진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이 수치가 진정으로 무서운 이유는 불과 3년 전 상황이랑 비교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블럭이 2022년까지만 해도 조정 영업이익에서 무려 1억 4,500만 달러 적자였어요. 1억 4,500만 달러 적자요? 그때는 진짜 성장을 위해서 막대한 자본을 불태우던 시절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불과 3년 만인 2025년에 조정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급등한 20억 8,4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적자에서 단숨에 20억 달러 흑자로 거의 22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단기간에 개선해낸 겁니다. 와, 3년 만에 22억 달러를 뒤집었다고요? 진짜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네요. 방만했던 운영 레버리지를 꽉 쥐어짜서 규모의 경제를 증명한 셈입니다. 네, 성숙한 테크 기업의 표본이 된 거죠. 다만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재무제표를 아주 꼼꼼히 보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갸웃하실 만한 디테일이 하나 있습니다. 2024년 순이익이 28억 9,700만 달러로 찍혀 있거든요. 2025년보다 훨씬 높게 나와요. 이건 숫자의 착시 현상이죠. 정확합니다. 2024년에 그 이례적으로 높은 순이익은 비즈니스를 잘해서 번 돈이라기보다는 약 18억 달러 규모의 일회성 세금 혜택이 장부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아, 일회성 세금 혜택 버프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 기저효과를 걷어내고 본업의 진짜 체력을 평가하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2025년 재무제표에는 좀 불리한 요소도 있었어요. 새로운 가상자산 회계 처리 지침인 ASUU 2023-8을 조기 도입했거든요. 아, 비트코인 투자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장부에 실시간으로 반영하게 만든 그 지침 말씀하시는 거죠. 블럭이 비트코인을 꽤 많이 들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지침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변동에 따른 5,600만 달러의 평가 손실이 이번 장부에 그대로 때려 맞은 격이 됐죠. 5,600만 달러 손실을 안고 시작한 거네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이겁니다. 2024년에 거대한 세금 혜택 버프도 사라지고 비트코인 평가 손실이라는 마이너스 요인까지 있었는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억 달러 이상의 탄탄한 조정 영업이익을 냈다는 사실입니다. 결제와 금융 솔루션이라는 본업 자체가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본업의 기초 체력이 엄청나게 강해진 거죠. 자, 이 시점에서 그 본업의 내부 구조를 좀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블록 생태계 안에서 아주 거대한 권력 교체가 일어났잖아요. 맞아요. 사업 부문 간의 역전 현상이죠. 네, 불과 2021년경까지만 해도 소상공인들 오프라인 결제기인 스퀘어랑 일반 소비자용 모바일 금융 앱인 캐시 앱의 매출 비중이 얼추 비슷했습니다. 팽팽했었죠. 그런데 2025년 현재 성적표를 까보니까 캐시의 매출 총이익이 64억 4천만 달러로 스퀘어의 39억 4천만 달러를 그냥 압도해버렸습니다. 캐시 앱이 그룹 전체를 이끄는 1.6배나 더 큰 엔진이 된 거예요. 참고로 비트코인 채굴이나 미라 프로젝트 담당하는 프로토어 부문도 8,900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긴 하지만 역시 메인은 캐시 앱이죠. 도대체 그냥 친구들끼리 돈 보내던 단순 송금 앱 캐시 앱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해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캐시 앱이 누구를 타겟으로 삼았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주는지 봐야 합니다. 블록 경영진은 타겟 고객을 현대적 소득자라고 불렀어요. 현대적 소득자요? 좀 멋진 표현이네요. 네, 전통적인 대형 은행들의 복잡한 시스템이나 높은 문턱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프리랜서, 기그워커, 시급 노동자, 그리고 모바일 환경이 너무나도 편한 젊은 세대들을 싹 다 코스업한 겁니다. 전통은행이 놓친 틈새를 완벽하게 파고든 거네요. 현재 캐시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 즉 MAU가 5,900만 명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 자료에서 진짜 중요한 핵심 지표는 이 단순 트래픽 숫자가 아니에요. 그럼 뭐죠? 주거래 뱅킹 활성 사용자 수입니다. 캐시앱을 아예 주거래 은행처럼 매일매일 쓰는 진짜 활성 유저들을 뜻하죠. 아, 밥값 더치페이를 할 때만 켜는 게 아니라 월급을 캐시앱 통장으로 바로 꽂고 공과금 내고 저축까지 다 하는 진짜 찐고객들이군요. 네, 블록 생태계의 심장 같은 코어 고객층입니다. 이 PBA 숫자가 현재 930만 명인데 전년 대비 22%나 급증했습니다. 22% 성장이요? 더 인상적인 건 12월 딱 한 달 동안에만 무려 100만 명의 PBA가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와,
한 달에 100만 명이 기존 은행 계좌에서 캐시앱으로 주거래를 바꿨다고요? 전통은행들 입장에서는 지갑 점유율을 엄청난 속도로 털리고 있는 거네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캐시앱으로 넘어가는지 저도 자료 보면서 엄청 궁금했는데 비밀이 있더라고요. 캐시앱 그린 혜택 말씀이시죠? 맞아요. 급여 이체 같은 몇 가지 조건만 맞추면 최대 5%에 달하는 높은 저축이자를 줍니다. 게다가 계좌 잔고가 부족해져도 페널티를 물리는 게 아니라 무료로 당좌 대여를 해주고 어디서든 ATM 수수료도 다 면제해 주더라고요. 혜택이 진짜 파격적이에요. 이게 굉장히 스마트한 전략입니다. 당장 눈앞에 수수료 조금 포기하더라도 고객을 PBA로 완전 락인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라는 계산을 끝낸 거죠. 숫자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나요? 네, 프레젠테이션 데이터를 보면 이 PBA 사용자들이 일반 사용자들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수익을 블록에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10배요? 와, 락인 효과가 엄청나네요. 게다가 캐시앱 그린 배지나 독특하게 디자인된 실물 카드 같은 것들이 젊은 층 사이에서 일종의 사회적 증거로 작용하잖아요. 나는 쿨한 캐시앱 그린 멤버다. 이런 VIP 지위처럼요. 자연스럽게 바이럴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 1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3% 성장했는데 여기서 엄청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어떤 포인트죠? 같은 기간 동안 비트코인 관련 이익이 22%나 감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오, 과거에는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처럼 변동성 큰 수익에 엄청 의존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비트코인 수익 빈자리를 대출이나 카드 결제 같은 아주 안정적인 정통 금융 수익으로 완벽하게 채워버린 겁니다. 사용자 1인당 월 평균 유입액도 1,410달러로 12%나 올랐고요. 그 성장을 이끈 1등 공신이 바로 대출과 BNPL, 그러니까 선결제 후지부를 포함하는 금융 솔루션 부문이었군요. 무려 62%라는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으니까요. 캐시앱이 단순 지갑에서 진짜 금융 운영 체제로 진화했다는 증거네요. 정확합니다. 방금 대출 부문을 언급하셨는데 저는 이 실적 발표 자료 보면서 이 대목이 진짜 흥미롭고 또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4분기에만 소비자 대출 실행액이 185억 달러를 기록했어요. 전년 대비 69%나 폭등한 수치거든요. 엄청난 속도죠. 그 배경에는 블럭이 과거에 290억 달러나 주고 인수했던 애프터페이의 폭발적인 채택률 증가가 있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캐시앱 안에서 애프터페이의 BNPL 기능을 아주 일상적으로 숨쉬듯이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합리적인 의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대출 규모가 이렇게 69%씩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건 필연적으로 리스크도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우려입니다. 전통적인 대형 은행들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파이코 같은 낡지만 단단한 신용점수 시스템으로 리스크를 거르잖아요. 그런데 블록은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돈을 막 빌려주는 거죠? 이 질문이 바로 블록이 기존 금융권이랑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본질을 꿰뚫는 핵심입니다. 본질이요? 네, 블록은 과거의 금융기록에만 의존하는 그 파이코 신용점수 시스템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신용점수를 버렸다고요? 그럼 뭘 믿고 빌려주나요? 그 대신에 5,900만 사용자의 매일매일의 현금 흐름, 급여 이체 내역, 심지어 이 사람이 오늘 어디서 커피를 마셨고 이번 달 전기요금은 제때 냈는지 이런 실시간 소비 패턴을 싹 다 분석하는 자체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캐시앱 스코어라는 거죠. 와, 박제된 과거의 기록 조가리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살아 숨쉬는 지금 당장의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쓴다는 거네요. 기술적으로 보면 이건 그냥 데이터가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의 민첩성에 관한 이야기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 이 캐시앱 대출 사용자들은 그냥 한두 번 쓰고 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충성도가 높나요? 네, 1년, 정확히는 13개월 이상 꾸준히 대출을 이용해온 아주 숙련된 사용자 비중이 굉장히 탄탄합니다. 블록은 신규 가입자한테 처음부터 절대 큰 한도를 안 줍니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시작해서 이 사람이 제때 갚는지 실시간 상환 패턴을 모니터링하는 거죠. 아, 그리고 신뢰가 쌓이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한도를 쓱 올려주는 거군요. 동적 의사결정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만약에 사용자의 현금 흐름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는 김새가 포착되면 실시간으로 대출 한도를 확 줄이거나 아예 막아버려서 부실을 방어할 수 있는 겁니다. 김새가 이상하면 밸브를 바로 잠가버리는 거네요. 그래도 솔직히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거대한 거시경제적 쇼크가 오면 뭐 실시간 데이터가 알고리즘이고 다 같이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당연히 들지 않나요? 경영진도 당연히 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려고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공개했죠. 어떤 자료죠? 2007년에서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수준. 그러니까 소비자 심리 지수가 단기간에 무려 40포인트나 수직으로 꽂히는 극단적인 최악의 경제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렸습니다. 오, 40포인트 하락이면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델링 결과 그런 극한의 시나리오 하에서도 캐시앱 스코어의 분포나 대출 손실률은 철저하게 그들이 통제 가능한 수준 내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정말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즉각적인 피드백 루프 덕분에 위험 노출액을 실시간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방어 인프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낡고 딱딱한 신용 점수 시스템을 실시간 데이터 혁명이 완전히 대체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수조로 목격하고 있는 거네요. 자, 지금까지 캐시앱의 무서운 질주를 살펴봤는데 이 거대한 제국의 또 다른 기둥이죠. 오프라인의 강자, 스퀘어 부문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초기 스마트폰에 꽂던 귀여운 결제기나 만들던 회사가 아니죠, 이제. 네, 이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의 모든 사업을 통제하고 굴려주는 가상 최고 운영 책임자, 즉 Virtual CEO로 진화했습니다. 실제로 결제 규모가 꽤 큰 대형 판매자 유입액이 29%나 급증했어요. 글로벌 시장 약진도 장난 아니더라고요. 4분기 스퀘어 전체 거래액 성장률이 10%였거든요. 그런데 영국, 호주, 일본 같은 미국밖 글로벌 시장은 무려 24%나 급성장했습니다. 해외 비중이 점점 커지네요. 네, 이제 스퀘어 전체 거래액의 22%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핀테크 경쟁이 치열한데도 커머스 수익화율은 1.20%, 금융 솔루션은 0.38%로 엄청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방어력까지 입증하고 있죠. 숫자가 끄떡없네요. 그리고 이 스퀘어 파트에서 제가 가장 주목했던 이번 실적 발표에 진짜 하이라이트가 등장합니다. 바로 인공지능, AI가 블록 내부에 몰고 온 엄청난 혁명입니다. 이거 진짜 충격적이죠. 네, 첫 번째는 고객용 AI 혁신인데요. 스퀘어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스퀘어 AI라는 매니저 봇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카페 사장님이 봇한테 이번 주에 우리 가게에서 제일 안 바쁜 날이 언제야? 라고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대답하나요? AI가 지난 30일 동안의 매장 POS 결제 데이터를 쫙 스캔하고 분석해서 월요일 오후 3시부터 5시입니다 하고 차트까지 예쁘게 그려서 딱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와, 영세상인들이 1년에 수억 원씩 주고 고용해야 하는 대기업 수준의 데이터 분석가를 그냥 공짜로 부리는 거랑 똑같은 효과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고객용 AI도 훌륭하지만 거시적인 산업 관점에서 보면 블록이 회사 내부 시스템에 AI를 어떻게 때려 넣었는가, 이게 진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잭 도시가 사내용 AI 에이전트 구스의 도입 결과를 발표한 그 대목 말씀이시죠. 네, 구스요. 이 AI 에이전트는 그냥 우리가 아는 평범한 챗봇 수준이 아닙니다. 엔지니어들을 대신해서 반복적인 코드를 직접 작성하고 버그도 찾아내고 심지어 시스템 아키텍처까지 알아서 테스트합니다. 개발자를 대체하는 수준이네요. 그 결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생산성이 무려 40% 이상 향상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아니, 생산성이 40% 향상됐다고요?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 아닌가요? 프레젠테이션 자료 보면서 제가 이 부분에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이 불과 얼마 전에 무려 4,000명 이상의 인력을 잘라내는 진짜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단행했거든요. 맞습니다. 대규모 해고가 있었죠. 덕분에 새로운 제품을 세상에 내놓는 개발 속도는 구조조정 이전보다 오히려 더 빨라졌다고요. 이 대목은 정말 앞으로 모든 테크 기업들이 직면할 거대한 변화의 서막을 알리는 나팔 소리 같습니다. 나팔 소리요? 기술 혁신이 단순히 앱에 새로운 기능 하나 추가하는 걸 넘어서서 기업의 인력 구조 자체를 완전히 더 작고 빠르고 지능에 주도하는 형태로 재편해버린 거잖아요. 사람 갈아 넣어서 덩치 피우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 네, 머릿수로 성장하던 시대는 끝났고 아주 소수의 정예 인력이 고도화된 AI를 내버리지 삼아서 기하급수적인 생산성을 뿜어내는 시대가 블록 내부에서 이미 완성되어 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실리콘밸리의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생생한 라이브 현장이네요. 자, 이렇게 엄청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 어느덧 오늘 심층 분석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체질 개선을 바탕으로 블록이 2020년 가이던스를 내놨는데 이건 진짜 호랑이 등에 날개를 단 격이더라고요.
예전에 인베스터 데이 때 발표했던 목표치를 아예 더 위로 확 상향 조정을 해버렸죠. 자신감의 하늘을 찌르네요. 2026년 매출 총 이익 목표를 12억 달러로 잡으면서 18% 성장을 예고했고요. 조정 영업이익은 무려 32억 달러로 전년 대비 54%나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목표 마진율은 26%고요. 영업이익이 54% 성장이라니. 그리고 아까 우리 방송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아주 엄격한 기준, 룰 오브 40 기억나시죠? 이번에 블록이 완전히 시장의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새로운 깃발을 꽂았잖아요. 오브 44라는 경이로운 수치를 새 목표로 던졌습니다. 44%요? 매출 총이익 성장률이랑 영업이익률 합을 무조건 44%에 맞추겠다는 건데 이건 블록이 단순하게 덩치만 큰 회사를 넘어서서 전 세계 테크 업계를 통틀어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이익 창출 기계가 되겠다는 강력한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 물론 이 목표로 가는 길이 아주 매끄럽게만 한 건 아니겠죠? 네, 약간의 굴곡은 있습니다. 2026 1분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규모 구조조정 여파로 약 4억 5천만 달러에서 5억 달러 수준의 일회성 비용이 발생할 예정이긴 합니다. 일시적인 진통이네요. 하지만 2분기부터는 이 비용 절감 효과가 장부에 본격적으로 파바박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2026 하반기에 연간 이익의 60%가 집중적으로 창출될 거라는 아주 눈부신 청사진을 제시해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방대하고 촘촘한 실적 발표 자료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블록은 카페 카운터에서 쓰던 하얀색 작은 결제 동글을 만들던 그저 귀여운 하드웨어 회사에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곳에 도달해 있어요. 완전한 제국이죠. 오프라인 스퀘어 단말기로 판매자의 모든 수익 데이터를 장악했고요. 캐시앱으로 소비자의 모든 일상 지출 흐름을 장악했습니다. 거기에 애프터페이로 대출 시장을 컨트롤하고 심지어 자체 생태계 내에 비트코인까지 완벽하게 통합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블록의 이 진화 과정은 전통적인 기존 은행 시스템과의 완전한 결별을 시사하거든요. 결별이요? 즈딜은 더 이상 대형 은행 전산망 위에 얹혀서 기생하는 단순한 핀테크 앱이 아닙니다. 상인과 소비자를 다이렉트로 직접 연결하고 그 사이에서 돈이 돌고 신용을 평가하는 모든 과정을 실시간 AI로 싹 다 처리해버리는 완전한 자체금융 운영체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여러분께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는 좀 도발적인 생각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블록이 판매자의 POS 결제망인 스퀘어, 소비자의 지갑인 캐시앱, 그리고 AI 데이터 기반의 대출 심사, 이 세 가지를 모두 독점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미 통제하고 있죠. 네, 거기에 그들이 뚝심 있게 꾸준히 투자해온 비트코인이라는 탈중앙화 화폐까지 이 거대한 생태계 톱니바퀴 안에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어떨까요? 과연 10년 뒤에도 우리는 국가가 통제하는 전통적인 법정 화폐나 낡은 중앙은행 시스템을 지금처럼 당연히 있어야지 하고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까요? 아니면 블록이 만들어낸 저 거대하고 독립적인 자율경제 루프 안에서 대출도 받고 월급도 쓰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이 거대한 실시간 데이터와 고도화된 AI의 결합이 단순한 테크 기업의 돈벌이를 넘어서 우리의 화폐와 경제 인프라 권력 지형 자체를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지켜보는 건 정말 소름 돋게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일상적인 소비 패턴의 변화가 거시적인 금융의 미래를 어떻게 다시 쓰게 되는지 그 궤적을 쫓아가는데 오늘 블록의 2025년 4분기 실적 자료가 아주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기존의 낡은 프레임워크를 쨍그랑 깨부수는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도 아주 신선한 지적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낸 이 통찰 위에서 여러분만의 더 깊은 질문과 새로운 해답을 찾아보시길 기대합니다. 흥미로운 시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